무의식의 의미입니다. 무의식의 가설은 정신 개념의 이면에 놓여있는 커다란 의문부호를 의미한다. 당시까지 철학적 지성에 의해 규정되고 온갖 능력을 부여받았던 시몬은 의외로 불가해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날 기세다. 시몬은 이제 더 이상 직접 알고 있고 알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만족할 시몬에 관한 정의 말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다. 오히려 이제는 잘 알려진 것인 동시에 전혀 모르는 것이라는 이중의 모습으로 이상하게 나타났다. 비로소 과거의 심리학은 예전의 지위에 물러나 마치 고전 물리학이 방사능의 발견으로 혁신되었던 것처럼 새롭게 태어났다. 최초의 경험 심리학자들은 마치 완두콩을 다른 완두콩에 덧붙여 배열하여 이미 주어진 단위에 하나의 새로운 단위를 덧붙이기만 했던 수열의 신화적 발견자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그가 결과를 관측했을 때 100개의 동일한 단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단지 이름으로만 생각했던 숫자들은 예기치 않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징을 지닌 고유의 존재가 되었다. 예를 들어 짝수, 홀수, 소수, 양수, 음수, 무리수, 허수 등이 있었던 것이다. 심리학도 마찬가지다. 시몬이 실제로 하나의 개념일 뿐이라면 이 개념은 그 자체로 이미 교감할 수 없는 예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 개념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성질을 가진 존재다. 심혼이 의식이며 그 내용이라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확신해왔다고 해도 상관없다. 그것이 장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전에는 짐작하지 못했던 배경, 즉 모든 의식 현상의 진정한 모질 그리고 의식의 이전과 이후 위아래의 발견을 촉진시킨다. 사람들이 어떤 사실에서 개념을 만드는 순간 그들은 그 여러 측면 중에 하나를 포착하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때 통상적으로 전체를 파악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전체적 파악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자신에게 변명하는 일도 없다. 전체적이라고 규정된 개념조차도 전체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예견될 수 없는 성질을 지닌 고유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기만은 물론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것에 이름을 붙였고 멀리 있는 것이 이제는 손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은 마치 죽임을 당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는 야생동물과 같은 부동의 소유물이 되었다. 그것은 원시인이 사물에 대해 심리학자가 시몬에 대해 행하는 마법의 과정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들이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속박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모든 특성을 바로 객체를 개념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발달시킬 가장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300년 동안의 시혼을 이해하기 위해 행해진 시도들은 또한 우리를 우주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게 한 자연의 인식의 엄청난 확대에 속한다. 전자현미경을 통한 수천 배의 확대는 망원경이 관통하는 5억 광년의 거리와 겨룬다. 그러나 심리학은 다른 자연과 비슷한 발달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지금까지 심리학은 철학의 마력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문은 시몬의 기능이고 모든 인식은 시몬의 뿌리를 든다. 시몬은 모든 우주적 신비 가운데서 최고의 것이며 객체로서 세계의 필수 조건이다. 매우 이상한 점은 서양 사람들은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많은 외적 인식 대상 때문에 모든 인식의 주체는 점차 겉보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뒷전으로 물러났다. 시몬은 많은 점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보이는 묵시적 존재다. 무의식적 정신 영역의 존재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라 엄청난 정신적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이러한 가능성에 열광적인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만도 했다. 그러나 아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가설에 대해 전반적인 저항이 일어났다. 만약 인식의 주체인 시몬이 실제로 불확실하고 의식에 직접 이룰 수 없는 존재 형식을 가질 경우 우리의 모든 인식도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완전하다는 결론을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의식된 인식의 타당성은 인식 이론의 비판적 숙고에 의한 것과 전혀 다르게 더 위협적일 정도로 의무시되었다. 인식 이론은 인간의 의식에 대해 한계를 그었고 칸트 이후의 독일 이상주의 철학은 그 한계에서 해방되기를 희구했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상식은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쉽게 그들과 타협했다. 철학은 인간 정신에 대한 시대착오적 요구를 위해서 스스로 인간 오성의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기를 거부했다. 칸트에 대한 해결의 승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독일인들의 이성과 정신적 발달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의미했다. 해겔은 변장한 심리학자였으며 위대한 진리를 주체의 영역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우주로 투사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했다.
오늘날 우리는 해결이 얼마나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안다. 이 위험스러운 발달을 보상하는 힘은 부분적으로 후기의 슐링에게서, 부분적으로는 쇼펜하우어와 카로스에게서 구현되었다. 이에 반해 니체에게서는 이미 해결이 자연에서 예감한 그 억제할 수 없는 바쿠스의 신이 드디어 터져나왔다. 카로스의 무의식에 대한 가설은 당시 독일 철학의 지배적 성향에 더욱더 치명적으로 충격을 줬는데, 그의 가설이 칸트의 비판론을 극복하는 것 같았고, 인간 시몬, 순수한 시몬의 거의 신적인 주권을 부활시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정립했기 때문이다. 중세인의 정신은 선악은 악학은 여전히 인간이 섬기던 신의 정신이었다. 인식 비판은 한편으로는 아직 중세인의 겸손한 표현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신의 정신에 대한 단념 혹은 거부, 즉 이성의 한계에서의 인간의식의 현대적 확장이자 강화였다. 신의 정신이 인간의 타산으로 제외되는 곳에서는 항상 무의식적인 대칭을 등장한다. 쇼펜하우어의 경우에는 우리는 새로운 신의 정의로서 의식이 없는 의지를 발견하며, 카루스의 경우 무의식, 그리고 해겔의 경우에는 동일화와 팽창을 발견할 수 있다. 동일화와 팽창은 바로 철학적 오선과 정신과의 실질적 동일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통해 외견상 대상의 추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의 국가 철학에서 최고의 저성기를 누렸다. 해겔은 인식 비판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개념들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성을 입증할 기회를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오선은 오만해져 니체의 초인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독일이라는 이름을 단 재앙을 초래했다. 때로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예언가다.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모든 철학적 진술들이 인간화되어 있으며, 정신적으로 제약된 진술에 알맞는 것만이 타당성을 지닌 것은 명백하다. 해겔의 철학과 같은 것은 정신적 이면의 자기 현시이며 철학적으로는 오만불선한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무의식의 침입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견해는 기이하고 과장된 해겔식 언어와 만나게 된다. 해겔의 언어는 이미 정신분열적인 권력 언어를 상기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초월적인 것을 주관적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평범한 것에 새로움을 주거나 의미 없는 것을 오래 생각해서 터득한 지혜처럼 보이기 위해서 힘이 있는 말에게 언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억지로 꾸며지는 언어는 약함, 무능력, 그리고 실체의 결핍을 보여주는 징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근의 독일 철학이 마치 본의 아니게 심리학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와 똑같은 권력과 힘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프리드리히 테오도르 피셔는 독일어의 괴팍함을 보다 더 친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인간 이성의 영역을 이와 같은 무의식의 추구적 출현 말고는 쇼펜하우어도 카루스도 그것을 계속 성장시키고 보상적 영향을 전개시켜 나갈 만한 토대를 갖지 못했다. 구원을 가져오는 선한 신에게 복종하고 어두운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거리를 두는 것, 과거의 위대한 유산은 원칙적으로 쇼펜하우어의 경우에는 유지됐다. 카루스는 그 문제를 너무 교만한 철학적 관점에서 심리학의 관점으로 옮겨놓음으로써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자 시도했던 만큼 그 유산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카루스의 본질적으로 심리학적인 가설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철학적 태도는 논외로 해도 좋을 것 같다. 카루스는 심혼의 어두운 측면을 포함하는 세계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앞서 암시한 결론에 적어도 가까이 건드립니다. 그러나 이 구조머리는 물론 본질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기에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인식은 의식에 밀려드는 정신체계의 반응이 형이상학적 또는 근본적으로 실제적인 것들의 행태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정의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관점들도 그것을 선호하지만, 만약 정신체계가 의식과 일치하고 동일하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 다시 말해 인식론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을 모두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해부학이나 생리학에서 눈이나 청각기관의 지능과 관련해 지각하는 것 이상의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심혼이 의식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의식 가능한 부분과 비슷하게 또는 다르게 기능한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아마도 우리의 불안은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더 이상 보편적인 인식론적 한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의식적 정신 내용과 분리시키는 단순한 의식의 문턱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의식의 문턱과 무의식의 가설은 모든 인식의 불가결한 원료, 즉 정신적 반응들, 심지어 무의식적 사고와 인식들이 직접 의식 곁에, 아래에 혹은 위에 존재하며
단지 문턱에 의해서 우리와 분리되어 뜻으로 보기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무엇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정신체계라고 추측되기 때문에 아마도 의식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 즉 지각, 통각, 기억, 판단, 의지, 정감, 감정, 숙고, 판단 등을 지니고 있을 것인데 다만 이 모든 것을 잠재 의식의 형태에서 갖고 있다. 여기에서 이미 분투에 의해 제기된 바 있는 이의가 생기게 된다. 즉 무의식적 감각, 표상, 감정과 의지 행위는 이 현상들을 경험하는 주체 없이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식의 문턱이라는 표상은 에너지론적 관찰 방식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따르면 정신적 내용에 관한 의식성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의 강도, 즉 그 에너지에 달립니다. 오직 특정 강도를 지닌 자극이 의식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듯이 또한 그 밖의 정신적 내용도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특정 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정신 내용이 에너지를 적게 지니고 있으면 상응하는 감각기관에 대한 자극과 마찬가지로 의식의 문턱 아래에 머문다. 그리고 립스가 강조했듯이 첫 번째 이의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해결된다. 즉 정신의 과정 그 자체는 그것이 표상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의식의 현상이 정신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을 취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표상들은 표상들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는 또한 관념들 이외에는 모든 정신적 특성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엄격한 관점에서는 정신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의식 현상의 균열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의식 없이도 가능한 정신 활동을 말하는 보편적인 경우가 잘 맞지 않는다. 정신의 과정, 그 자체의 존재에 관한 립스의 견해는 실제로 더 잘 평가한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즉 어떤 개도 자신의 정신 내용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입 밖에 낸 일이 없지만 이성적인 인간은 개에게 정신 과정이 있음을 한 번도 의심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좋아요. 오늘 첫날 발제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담았어요. 아마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융이 이 책을 썼을 때 그 이전에 융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철학자들의 얘기들이 이제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19세기에 철학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이분의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융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지만 융이 어떤 것을 고뇌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무의식의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을 정교하게 가져오면서 그리고 무의식 속의 원형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발달시켰는가 하는 그 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발제자부터 우리 첫 시간 어려운 수업하고 난 소감 너무 기죽지 말고 각자 얘기 잠깐 나누죠. 융이 언급했던 사람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철학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뭐 해겔의 그 철학도 아는 것 같은데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듯하고 지금 융이 평가하는 거랑 좀 차이가 생기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뭐 해결은 뭐 변증법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그렇죠. 상당히 위험한 걸로 이야기하니까 정말 위험한 건가 아니면 융이 그렇게 본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뭐 니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분은 알고 있지만은 그 니체의 철학이 어떻게 그 당대에 이해가 됐는지 뭐 지금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과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책을 읽고 듣고 해봐도 뭐 그 말은 알겠는데 내용 전체를 윤곽을 잡기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성경 언급한 것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렸지만은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문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이렇게 의미가 조금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건 있어가지고 한편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무의식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는 그걸 아무런 감정 없이 감각 없이 넘나드는데 사실은 그 무의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감각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보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융이 개에게도 정신과정이 있다고 말한 것도 좀 인상 깊은 게
사실 동물들한테는 본능이 있지 정신이라는 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 그 한국의 그 개통령 해가지고 누구죠? 강형욱인가 그 이야기 보면은 제가 그 옛날에 고양이도 키워보고 했는데 분명히 얘 뭔가 생각한다 그러거든요. 뭔가 의도가 있고 정서 표현도 분명히 하고 있고 꿈도 꾸고 있고 다 하는 걸 보는데 거의 그 강형욱이라는 사람은 개로 취급한 게 아니라 이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처럼 취급하면서 개의 특성에 맞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과 무의식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관계가 형성된다면은 결국 우리도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려면은 결국은 무의식적인 관계를 형성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의식의 세계만 강조되고 있는 지금도 사실은 무의식보다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 속에서 그보다 더 넘어서서 이제 무의식적인 것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 볼 수 있다, 접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아울러 봤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어요. 제일 어려운 어떤 챕터를 지금 하셨는데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도 잠깐 각자 느낀 것 나누시죠. 아마 우리 첫 며칠 우리가 다룰 본질적인 것, 정신의 본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는 그걸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디파인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죠. 거기에 매일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정서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여기 계신 김옥경 교수님의 소개로 신 교수님을 알게 돼갖고 정신분석에 입문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거지만 제가 여러분이 걸쳐져 있는 특히 이 미디어 쪽에 걸쳐져 있는 것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쪽에 도움을 확실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서 생각한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무의식에 관한 것을 이 치료나 심리학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론 쪽에서 이쪽을 어떻게 생각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이 특히 지금 2020년대라서 이 현대에 와서 굉장히 재각광을 받는 이유가 저희가 그 원근법에 대해서 저번 학기에 잠깐 얘기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컴퓨터 화면이라는 것은 또 화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는 세계상을 표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 저는 또 제 각도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미디어라는 거는 두 가지 전제가 첫째는 비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전제는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니체 그 말과도 그게 맞물리는 것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정말 고정점, 그 중심에 있고 우리의 사고의 가장 위에 있는 고정점을 어디에 두느냐거든요. 근데 그 고정점 자체가 지금 미디어의 세계 안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기본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따라서 움직이냐 한다면은 사용자의 욕구와 사용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움직인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은 죽었고 굉장히 자유로운 초인의 세계라는 거는 저희 쪽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개인 각자가 각자의 세계관을 이루고 각자의 중심점은 각자한테 있는 것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요즘 현대에 의해서 굉장히 제각광을 받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여기서는 밖에서는 저희는 이렇게 물질성이 있고 만져지는 육신으로서 존재하는 거지만 이 안에서는 물질이 없는 그거는 저희가 현존한다고 저희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실존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안에서는 프레젠스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서는 실존하는 존재로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 각광을 받는 것은 제가 이 안에서 실존을 한다는 거는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니고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로서의 감을 사람들이 은근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물질적인 세계만 이렇게 실존적으로 하면은 저희가 물질적으로 만진다는 거는 자꾸 의식화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의 세계를 비물질적인 이 안의 세계에서 자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도 중요시되고 저의 의도도 중요시하는데 그게 굉장히 무의식적인 어떤 의도 같은 것도 굉장히 요새는 중요시되다 보니까 무의식에 대한 거를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크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요즘 아이들, 요즘 청소년들의 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굉장히 다른 각도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요즘에 또 이 세태라서 저는 아까 이 종교적으로 또 목사님들은 그것을 바라봤는데 저는 또 제 쪽에서 바라봐도 융은 이 시대에는 이것을 아마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철학자들의 굉장히 어려운 사상도 빌려오고 그 사람의 그것도 빌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고전분투하고 있는데 요즘 태어났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스타 학자로서 각광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나눔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세계 속에서 융이 이렇게 철학자를 빌어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미 체감하고 있는 세대들이 나온 거죠. 무의식과 의식을 넘나들면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내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익숙해 있는 세대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융이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소화해낼 만큼 우리가 어쩌면 무의식에 조금 더 친숙해져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무의식의 영향이라는 게 과거에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된다면 융의 개념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어쩌면 의식이 어려움에 있을 때 의식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는 존재가 무의식이라고 이런 보는 상보적인 존재다. 그리고 상호 침투한다 하는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무의식에 친해지고 무의식 속에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외향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인텐션이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소망이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 무의식 속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의식화되기 이전에 이미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의식으로 의식화하면서 이걸 통합해 나가면서 실제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구현돼 나가는 것을 아마 미디어 쪽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그걸 수용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수용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학문은 다 모든 학문이 다 학문의 연계성 느껴졌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 정리하신 분 이부영 씨라고 대한민국의 융의 대표자이신 거 다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이제 번역서들을 보면서 그 애로사항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프로이드 전집이 번역됐을 때 정말 그거는 의역을 안 내놓고 직역을 했다고 할까요? 보기가 어렵더니 프로이드 전집이 2차로 재번역돼서 나왔을 때 책이 이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융 책은 더 어려워서 최근에 이게 이제 번역이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이걸 만드신 분들이 이분이 서울대 의대 교수로서 재직하고 그 스위스에 가서 융을 공부하시고 이제 이런 이력을 가진 가장 훌륭하신 분이 이제 한국에서 융 학회를 지금 만들어서 끌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굉장히 높고 이제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심리학이나 뭐 예술 치료나 이런 영역에서 융의 분석 심리학 교재는
그냥 뭐 가장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말했고, 그다음 융이 이제 또 무의식을, 프로이드는 그 개인 무의식적이고, 융은 이제 그 집단 무의식으로 크게 확장되면서,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뭔가 좀 인간의 본성, 동물성, 뭐 이런 영역에서 그 창조성의 봄을 보고로 이제 융으로 넘어오면서 그 집단 무의식과 그 많은 융의 용어들, 교수님이 뭐 외향성, 내향성, MBTI 도일전에 받고 화면에서 그 다음에 융의 키워드들, 뭐 그림자라든가, 뭐 아니면 아니무스라든가, 뭐 자기 실현이라든가 이런 그 하이무스라고 하면은 좀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이라는 영역을 융의 심리학이라는 영역을 그냥 집으로 운유를 한다면 제가 제 감정을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핵심 용어들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계속 그것들과 만나기를 탐색하면서 살다가 오늘 그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그 융의 무의식이라는 이 지금 발표자님이 열심히 읽어주시고 이걸 볼 때, 그러니까 집이 있을 때 뭐 지붕이 있고 맨 처음에 땅부터 봐야 되겠죠? 땅을 고르고 목재를 고르고 지붕을 짓고 뭐 유리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서 집이 완성이 돼서 우리는 그 집에서 살 때는 아무것도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면서 뭐 따뜻함을 느끼고 안온함을 느끼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큰 틀, 이 융의 이론이 정리되기 전에 어떤 큰 틀들을 이제 여기 정리해왔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거창해서 철학적인 것도 다 많이 부족하고 이름만 아는 학자들이 지금 다 여기에 또다시 한번 다 이렇게 거론되면서 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다 와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네, 와 근데 그냥 너무나 와 예, 저희가 맨날 다루던 그 요소들을 공부하기도 벅찬데 이렇게 그냥 무슨 느낌을 얘기하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느낌을 네, 좋습니다. 아주 네. 진솔하게 느낌을 전해주셔서 네.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번 읽은 이 챕터를 통해서 느낀 거는 분명히 단순한 것만 아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왔던 어떤 유형이 이제 연결시켜서 시대사적이고 또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등장했던 철학이라든지 그 분야들이 그렇게밖에 표현되고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 속에서의 이야기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집단의 어떤 형성사, 뭐 무의식이라고 오늘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존재만으로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또 느끼고 있고 왜 그러냐면 그 개인은 분명히 그 시대적 상황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고 그 시대적 상황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과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 입장에서 이제 보면 분명히 이게 뭐 성서에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서 구체적으로 이게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막의 수도사들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이러한 어떤 무의식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거를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때 당시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느낀 글들을 보면 거기서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영혼의 고갈이라는 어떤 말들이 많이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럼 저는 그 영혼의 고갈이라는 말을 오늘 융의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무의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갈증과 고갈을 통해서 우리 저 인간 본성의 밑바닥에 숨어있던 그 끓어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갈증이나 우울감이나 뭐 멜랑콜리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표출되어지는 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무의식적 반응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게 쉽게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 무의식적인 관계까지 이르러 간다라고 할 수가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과정 속에 있지만 표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표상이 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겉모습에 의해서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것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어떤 무의식의 어떤 우리 저 밑바닥에 있는 것과 스트러글링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여튼 뭐 정리가 안 되는 게 어떤 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철 목사님도 잠깐 나누시고 우리 또 쉬어야 되니까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잠깐만 나누시죠. 저는 그저 멍합니다. 그래요. 많이 헤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무의식이라는 것을 요즘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개념이 모호하니까 혹시 그 무의식을 우리의 본성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좀 잡을 수도 있는가 하는 생각은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도 어떤 시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대적인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그룹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씩 어떤 본성이 무의식이라는 그 틀 안에 어떤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잠깐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다들 헤맬 수밖에 없죠. 우리 임정사님 마지막 잠깐 나누시겠어요? 네, 뭐 너무 오랜만에 왔더니 지금 얼얼하시죠? 네, 뭐 무의식과 의식을 왔다 갔다 한 느낌이고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어쩌면 융의 글 중에 가장 난삽한 글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누가 읽어도 아마 융 스스로 돌아와 읽어도 자기도 지금 잘 내가 무슨 얘기를 썼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너무 기죽지 마시고 우리도 다음 시간 준비하죠. To go off the white trail, we're actually have to